안녕하세요. 불법 정보로 인한 공매도를 처벌해달라 국민청원이 1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HLB 관련 국민청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청원 양식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HLB 이름이 있었지만은 점점점점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000명이 참여를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임상 결과도 문제지만은 임상 결과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도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위원회법입니다. 자, 여기 35조를 보면은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여기 비밀유지 의무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이번에 보면은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 뭐 다를 말하는 거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자가 조사 중인 사안을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HLB는 조사 중인 사항이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 책임론도 솔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위 공시도 해당 없고 약 효능도 입증했는데, 자, 이거는 뭔가 악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HLB는 불공정 거래 중에 하나인 사기적 부정거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금감원은 공매도 세력이 아닌 진 회장의 시세 조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정했다. 6월 달에 떨어졌는데 그때 반대매매를 우려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추가적인 계산들을 구체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설명과 계산까지 자세히 줘서 제가 따로 확인을 안 해봐도 그냥 읽어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배제할 것은 배제하자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도 팩트가 잡혀있지 않다면은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반대매매 막으려고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잡고서 반대매매 관련해서는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2019년 당시에 진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250억 원이었는데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250억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진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얼마 규모였냐? 당시에 하락했던 주가 46,500원을 감안하면은 2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 회장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수를 합친 거 460만 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수를 빼도 진 회장이 대략 400만 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2천억 원 규모인데 그 중에서 250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이제 담보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763%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매매가 나가려면은 우리가 통상 마진콜 통보가 담보 비율 140%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겪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을 많이 쓸 경우에 이 담보가 부족해지면은 카톡이 오던가 문자로 오죠. 담보 비율이 떨어졌다고 뭐 채워 넣던가 포지션을 청산하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양권 회장이 마진콜 통보를 받으려면은 이게 14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마진콜 통보를 받으려면은 주가가 주당 7,600원 밑으로 내려가야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가가 46,500원, 그리고 많이 떨어졌어도 2만원대였는데 이 당시 차트를 보면은 요거는 유무상증자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변경이 된 겁니다. 수정주가입니다. 뒤에 자릿수가 3 이사로 맞아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도 2만원대인데 실제로 마진콜 통보를 받으려면 7,600원, 그러니까 2만원에서도 더 반토막이 나야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100만 주를 담보로 맡겼고 300만 주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했던 거죠. 만약에 100만 주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 그럼 300만 주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지금 담보 비율 763%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말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뉴스 기사들도 나오는데 HLB랑 금융당국의 위험한 모두 까기, HLB 진양구 회장도 너무 가볍게 말을 했다. 이제 물론 진 회장의 진심은 느껴진다. 자, 그런데 금융당국의 관계자 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다, 이렇게 둘 다 일종의 비판을 머금고 있는 기사인데, 그래서 회장의 경솔한 발표와 금융당국 관계자의 무분별한 처신 때문에 HLB가 폭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제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임상결과 해석과 별개로 금융당국 금융위법 위반 행위를 살펴봤고 진양고 회장의 반대매매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HLB의 장기적인 비전의 핵심적인 것은 임상결과죠. 자, 그에 대해서 효능이 입증된 신약이라고 HLB도 주장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주주님들도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은 주가 급등은 에스모에서 공개된 임상결과 덕분인데, 자, 이런 것들을 금감원은 진 회장이 전세계 석학들과 시세 조정을 공모했다라고 주장할 텐가. 그리고 바이오업계에서 유일하게 판매 로열티를 받는 항암신약을, 이거는 항사제약으로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HLB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도 한마디씩 하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스터디는 실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것도 비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버세라닙을 왜 다른 임상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다 조금씩 다른 그런 사이남자 옵디보 롬서프랑 요렇게 해놓고서 비교를 하느냐. 이거는 직접 비교가 힘든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주주님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이제 회사가 다른 경쟁사 약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결과만 두면은 이게 다른 약들이랑 간접 비교를 통해서 알 때에 비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약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에 출시가 될 경우에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설에 공부를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한 게 결국에는 이거는 1차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임상적 유의미성이랑 통계적 유의미성을 왜 구분하느냐.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 안 되면 어차피 이거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됐으면은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6월달까지의 데이터고 9월달까지 최종 데이터들을 보니까 HLB 진양과장에서도 밝혔듯이 4차 환자들에게서는 OS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4차 이상으로 간다면은 3차, 4차 전부 다 합해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4차 이상부터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다. 이거는 팩트죠. 그리고 다른 지표들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OS만 얘기하면은 단편적인 시각이 있죠. PFS도 있습니다. 우리가 클리니컬 베네핏이라고 할 때 OS만 말하는 게 아니라 PFS도 중요하거든요. 단지 그 위상이 임상 디자인할 때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OS가 들어갔느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PFS가 들어갔느냐 차이지, 요 순서가 임상 디자인할 때 바뀌었다면은 1차 지표 PFS로 잡혔다면은 임상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잡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S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라 보는데, 자, 어쨌든 클리니컬 베네핏, FDA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OS만 있는 게 아니라 PFS, 이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PFS는 여기 보이듯이 통계적 유의미성도 갖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이 밑에 완전간의 컴플릿 리스폰스가 있는데 리보세라닙은 2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터디들은 임상 디자인이 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들의 특성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투여군이 더 많았던 옵디버 330명, 론서프 337명인데도 CR이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HLB는 더 적은 308명인데도 2명이 나왔죠. 물론 이러한 데이터도 통계적으로 우연히 2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들을 그동안 수많은 임상 논문들을 봤을 때 리보세라닙에서 우연히 완전간해가 2명 나왔다라고 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임상 결과에서도 완전간해가 심심찮게 등장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리보세라닙의 엔젤 스터디에서만 완전간해가 2명 발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진짜 운이 좋게 나온 거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임상시험에서도 완전간해가 나왔다라면은 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OS만 집중하는데 다른 지표들도 우수하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PFS, 그리고 밑에 DCR도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했죠. ORR도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OS만 지금 오염이 된 거지 전부 다 지금 결과가 좋죠. 그래서 지금 임상 실패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 OS 1차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스토리컬리하게 OS는
만족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인상 실패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밑에 PFS, DCR, ORR 그리고 완전간에도 있다 이런 데이터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좀 균형 있게 임상시험 데이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FDA에서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FDA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가 말해도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해석들 중에서 각자 이제 판단을 내려보는 거죠. 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